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완전히 낯선 사상이 이미 아주 콧대 높고 확고한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진 새로운 나라에 딱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흥미로운 해설은 바로 그 보편적이면서도 아주 매력적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인도의 불교가 무려 1700년 전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장벽을 만났을 때 벌어진 기막힌 융합의 역사, 바로 격예불교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낯선 문화나 사상이 이식될 때 보통 세 가지 갈래길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억지로 그 아이디어를 쑤셔 넣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건 마치 안 맞는 흙에 식물을 심는 것처럼 곧바로 거부당하고 맙니다. 두 번째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건데 이러면 결국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져서 싹 외면당해버리죠. 자, 그렇다면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쫙 뿌리내리는 방법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아주 익숙한 흙에 살짝 섞어서 심는 겁니다. 불교가 처음 중국에 들어왔을 때 택했던 생존 전략이 정확히 이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내용에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건 단순히 언어의 번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상의 통역입니다. 여러분, 외국인한테 김치를 설명할 때 그냥 배추 샐러드라고 직역하면 그 본질이 전혀 안 살잖아요. 대신에 발효된 맵고 짠 채소절임이야 라고 그 사람들이 이미 아는 개념으로 착 풀어서 설명해줘야 비로소 머릿속에 전구가 탁 켜지는 거죠. 이게 바로 격의입니다. 불교의 공이나 연기 같은 진짜 생전 처음 보는 인도 철학 개념들을 중국인들한테 이미 너무나도 익숙한 노자, 장자, 유교의 언어로 싹 포장해서 설명했던 정말 위대한 시도였던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복잡한 통역 과정을 거쳐야만 했을까요? 당시 위진남북조 시대의 중국은요, 말 그대로 이미 그림이 꽉 차 있는 거대한 도화지였습니다. 유교며 노장사상이며 그들 고유의 철학들이 아주 단단한 벽돌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당시 중국인들의 문화적 자부심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지식인들 사이에서 야, 그거 우리 노자가 인도로 건너가서 부처가 된 거 아니야? 라는 일명 노자 화호설이라는 소문이 진짜 진지하게 돌 정도였어요. 순수한 외래 사상이 있는 그대로 비집고 들어갈 틈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거대한 빙산처럼 수면 아래에 확 숨겨진 그 철학적 차이입니다. 불교에서는 공을 이야기하고 노장사상에서는 물을 이야기하잖아요. 중국 지식인들은 아하, 둘 다 똑같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네? 라고 완전히 오해를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물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불교의 공은 세상 만물에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집착을 내려놔라 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반면에 노장의 무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 라는 우주의 근원을 설명하는 존재론적인 개념이거든요. 겉모습만 살짝 비슷할 뿐이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두 세계였던 겁니다. 게다가 도교의 언어만 빌려온 게 아닙니다. 불교는 아주 교묘하게 유교의 외투까지 딱 껴입었거든요. 초기 번역가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불교의 5가지 계율인 5개를 유교의 5대 핵심 덕목인 오상에 톱니바퀴 맞추듯이 1대1로 연결해버린 겁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유교의 인과 짝지어버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의에다 매칭한 거죠. 이 정교하게 짜인 세팅을 딱 보고 당시 중국 지식인들은 어라? 불교가 우리 유교랑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네? 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된 겁니다. 낯선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친숙함을 유도하는 데에는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둔 셈이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순수한 불교의 원전이라는 그 하얀 빛이 격예라는 약간 불투명한 렌즈를 딱 통과하니까 이게 빨강, 파랑, 노랑 아주 제멋대로 굴절돼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친숙함을 얻어낸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했어요. 바로 해석의 난립과 본질의 심각한 왜곡이었습니다. 똑같은 영화 한 편을 보고 누군가는 로맨스물로, 누군가는 공포물로 제멋대로 해석하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본래의 그 깊고 우주적인 철학은 싹 날아가고 그냥 마음 비우는 얄팍한 자기계발서쯤으로 축소되거나 아예 도교의 짝통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역사에서는 이 혼란을 가리켜 6가 7종의 난립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중국 땅에 들어온 불교의 진짜 모습은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영영 사라지고 마는 거였을까요? 인도의 그 장엄하고 웅장한 깨달음의 철학이 고작 중국 도교의 그림자나 유교의 격가지 정도로 남아서 그 수명을 다하고 끝이 났을까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혼란스럽고 뿌연 안개 속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꿰뚫어본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중국 불교를 곁가지에서 하나의 완전한 독립된 세계로 확 끌어올린 선구자 도안 스님입니다. 도안 스님은 두 가지 엄청난 결단을 내리는데요. 첫째, 격의 불교의 치명적인 한계를 딱 짚어내고 현지 사상에 맞춘다고 뜻 자체를 함부로 뒤틀어서는 절대 안 된다. 라는 엄격한 번역 룰을 최초로 세웁니다. 그리고 더 파격적인 건요. 모든 스님들의 성씨를 부처님을 뜻하는 석가모니의 석씨로 싹 통일해버린 겁니다. 이건 우리는 중국 사상의 짝퉁이 아니라 철저히 독립된 불교의 전통이다 라고 세상에 대고 외친 아주 강력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자, 도안 스님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뼈대를 튼튼하게 세웠다면 거기에 완벽한 결정타를 날린 역사적인 사건이 서기 401년에 벌어집니다. 바로 중앙아시아에서 온 천재 번역가 구마라습의 등장이었죠. 그전까지 중국 불교가 제대로 된 교재 하나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소문이나 추측으로 불교를 공부했다면 구마라습은 정확한 오리지널 원전과 학술 논서들을 말 그대로 대량 직수입해서 제대로 번역해냅니다. 오리지널 텍스트라는 진짜 팩트의 빛이 확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동안 잘못된 번역과 억지 추측이 만들어낸 격의 불교의 짙은 안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르륵 거쳐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 건데요. 앞선 치열했던 지적 투쟁들이 어떻게 완벽한 결실을 맺었는지를 말이죠. 구마라습의 제자이자 불과 31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중국 철학사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천재 승조가 마침내 격의불교의 철학적 마침표로 쾅 찍습니다. 그는 있다 아니면 없다라는 이분법적 렌즈를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세상 모든 건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완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연으로 다 모여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완전히 없는 것도 아니라는 불교의 핵심 타격기, 바로 중도를 완벽하게 증명해냅니다. 겉으로는 도가의 언어를 쓰면서도 마침내 그 이분법적인 한계를 철학적으로 완전히 초월해낸 것이죠. 자, 그럼 이 흐름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쭉 짚어볼까요? 후한 시대에 작은 씨앗처럼 처음 툭 떨어졌던 불교가 위진 시대에 이르러 중국인들에게 익숙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죠. 동진 시대에는 제멋대로 해석이 난무하면서 큰 혼선을 빚었지만 도안 스님 같은 분들의 뼈저린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진 시대에 마침내 구마라습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고 천재 승조를 통해 완전한 극복이라는 완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짜 이건 단순한 연대표가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진 치열한 지적 투쟁의 파노라마 그 자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격의 불교는 그저 빨리 지워버려야 할 부끄러운 흑역사에 불과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거대하고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록 격의가 본질을 좀 비껴간 잘못된 번역이었을지는 몰라도 그 척박한 이국 땅에 낯선 씨앗이 일단 죽지 않고 뿌리 내리게 해준 필수 불가결한 지하의 뿌리였습니다. 그 꼬이고 뒤틀린 뿌리 위에서 학술적 반성과 성숙이라는 기둥이 쑥쑥 자라났고 결국 인도 불교의 정수와 중국 특유의 감성이 기막히게 융합된 선종이라는 아주 눈부시고 독창적인 꽃을 피워낼 수 있었던 거니까요. 실패를 딛고 피어난 참으로 뜻밖의 찬란한 유산인 셈입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결국 국수는 국수대로, 스파게티는 스파게티대로 각자의 고유한 본질과 맛을 지켜야 진짜 아름다운 법이죠. 하지만요, 그 낯선 인도의 철학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의 입맛에 처음 스며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낯선 스파게티를 보고 아, 이거 서양식 비빔국수야! 라고 부르면서 친숙하게 다가가게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무조건 필요했습니다. 격의불교는 비록 정답은 아니었을지언정 낯선 두 세계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만 했던 아주 위대한 번역의 다리였습니다.
1700년 전 그 치열했던 철학자들의 사상 통역 이야기, 오늘 해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같이 쏟아지는 외국의 새로운 개념들, 낯선 인공지능 기술들, 그리고 전혀 다른 방식의 문화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새롭고 낯선 세상을 내 것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어떤 격해라는 렌즈를 끼우고 또 어떤 번역의 다리를 건너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제는 나만의 그 익숙함을 넘어서 그 낯선 것들이 가진 진짜 오리지널의 의미를 당당하게 마주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해설 시간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